설계 표적은 쥐다. 침묵의 대치 끝에 살근 쏜살같이 달려가 숨통을 끊는다. 생존을 위해서는 걷고 뛰어야 한다. 자연은 각자의 삶에 맞는 발걸음을 주었다. 똥은 단순한 폐기물이 아니다. 그들의 언어이자 경쟁자를 향한 무기다. 모든 생명 활동은 흔적을 남긴다. 남겨진 발자국은 그들의 투쟁과 생존을 말하는 증거다. 설계 물가로 나왔다. 살근 밤의 사냥꾼이다. 녀석은 우리나라 고양이과 동물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았고 오로지 사냥을 통해 먹이를 얻는 순수 육식동물이다. 살기 노리는 것은 무엇일까? 물에서는 수달이 사냥 중이다. 물고기를 입에 문 수달. 삽과 수달의 눈이 마주쳤다. 살근 수달의 물장구 치는 동작에 놀라 달아난다. 포식자로 살아가지만 밤의 사냥 전수는 팽팽한 긴장이 있다. 육지의 강자를 몰아낸 수달. 물가는 역시 수달의 무대다. 살근 농경지에서부터 1000m가 넘는 고산지대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살고 있다. 살근 나무도 잘 탄다. 주변을 살피는 삭. 나무에 오르기 시작한다. 나무 위에서 잠을 자는 새들도 살개 표적이다. 사냥이 쉽지 않은 밤이다. 미련이 남았는지 다시 위를 살펴보고 내려온다. 특유의 울음소리를 낸 살기 쓰러진 나무 쪽으로 향한다. 포식자지만 야생은 늘 경계의 연속이다. 주변을 점검하는 삭. 나무에 올라 다리를 뻗고 발톱을 간다. 오늘 밤 사냥엔 실패했지만 이곳은 자신의 영역이다. 몸을 낮춰 배설을 하고 사라진다. 천수만은 올해도 수많은 철새들이 찾아왔다. 겨울 진격인 황새와 노랑부리 저새. 그리고 갈대밭에 몸을 숨긴 위장의 대가 알락해오라기도 보인다.
넓은 들녘 큰 고라니가 살을 찌우고 뛰놀기에도 좋은 땅이다. 야생동물을 연구하는 최현명 씨가 천수만을 찾았다. 그는 먼저 농수로를 뒤진다. 살기에 주용한 이동 통로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진을 위해 또렷한 발자국. 발가락은 4개. 왼쪽에 앞발이 먼저 찍히고 그 옆에 뒷발이 찍혔다. 고양이과 동물은 걸을 때 발톱을 숨기고 다녀 발톱이 찍히지 않는다. 발톱은 사냥할 때만 드러낸다. 개울가에 심어진 버드나무. 나무 밑둥 껍질이 벗겨졌고 무엇인가에 예리하게 긁힌 자국이 보인다. 살기 정기적으로 발톱을 간 흔적이다. 살쾡이가 이곳에 발톱을 가는데 이제 그 목적은 일단 발톱 자체를 이제 예리하게 가는 게 있고요. 발톱도 이제 늘 웃자라기 때문에 그걸 이제 갈아줘야 되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발톱을 갈므로써 이제 발가락 사이에 있는 샘에서 이제 소량의 분비액이 나옵니다. 그 분비액을 묻힘으로써 이제 자기 영역권 주장도 할 수 있고요. 웃자란 발톱을 간 버드나무는 이곳이 삭 서식지의 중심임을 말한다. 버드나무 근처에서 삭 배설물이 발견됐다. 살은 바위 위나 논둑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설한다. 삭똥은 한쪽 끝이 뾰족하고 약간 꼬여 있다. 쥐를 잡아먹은 삭똥을 분해해보았다. 쥐의 다리뼈와 이빨, 털 등 소화가 안 된 것들이 나왔다. 최현명 씨는 지난 2년간 이곳에 무인 카메라를 설치하고 살개 행동권과 생태를 관찰했다. 이를 통해 농수로를 중심으로 살개 이동과 사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아냈다. 농수로에 살기 나타났다. 농수로가 끊긴 곳에서는 논둑의 덤불이나 고랑을 타고 움직인다. 가장 은폐 효과가 높은 곳을 선택하는 것이다. 논 위엔 낙곡을 파먹으려는 새들이 모여 있다. 살은 모여든 새들 가운데 휴식 중이거나 무리해서 이탈한 새를 표적으로 삼아 공격한다. 놀란 쇠기러기가 일제히 날아오른다. 기러기가 머물렀던 주변의 농수로를 다시 살펴봤다. 새의 솜털이 여기저기 널려 있다. 살기 논둑에서 새를 잡아 농수로로 끌고 와 잡아먹은 흔적이다. 날개 깃털만 남은 쇠기러기. 사냥에 성공한 살기 1차로 먹었고 2차로 뼈에 살점까지 깨끗하게 발라먹은 것은 너구리였다. 냇가는 삭과 너구리 공동의 생활 공간이다. 살은 사냥꾼으로 너구리는 청소부 역할을 하며 덤불에서 자주 만난다. 덤불 속에서 살개 배설물이 발견됐다. 다른 동물의 털과 함께 새의 뼈가 보인다. 오늘 새우기나 눈지 얼마 안 됩니다. 안 되고 지금 보시다시피 새 깃털이 있거든요. 있는데 서산살쾡이의 먹이의 특징 중에 하나는 새의 비율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겨울철 새들이 막 도래해가지고 가장 개체수가 많아지는 10월, 11월 경우는 한 절반 이상의 먹이가 새로 채워지는 거죠.
큰 고니는 안전을 위해 물 위에서 잠을 잔다. 쇠부엉이는 살개 발톱가리 나무에 앉았다. 풀숲을 헤치고 나오는 삭. 물가는 살개 또 다른 사냥터다. 살은 이마엔 흰색 세로줄이 뚜렷하고 꼬리를 말아 쪼그려 앉는 습성이 있다. 살은 고양이와 달리 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헤엄도 잘 친다. 그래서 물 위에서 휴식하는 새를 잠복했다가 덮친다. 살은 풀잎 하나 건드리지 않고 네 발을 움직인다. 신중하고 조심스런 발걸음이다. 사냥의 성패는 침묵과 기다림에 달려 있다. 뜻밖의 살게 물고 나온 것은 물고기다. 입에 물고 걷기가 힘들 정도로 커서 걸음걸이가 고양이과 동물답지 않게 큰 대자로 벌어진다. 사냥을 위한 사투를 말해주듯 네 발과 몸은 흠뻑 젖어 있다. 최효명에게 살은 긴장의 대상이다. 포식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강한 눈빛을 잃기 때문이다. 살은 접근자가 있더라도 호들갑스럽게 도망가지 않는다.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조심스레 걸을 뿐이다. 살개 발걸음에 긴장이 더해졌다. 숨어있던 쥐가 놀라 뛰쳐나온다. 살은 밖에서 기다리다가 날카로운 발톱으로 덮친다. 쥐가 저항하면 다시 덮치고 물어서 집어던져 맥을 끊는다. 고양이과 동물은 개걸스럽게 많이 먹지 않는다. 주요 살코기만 뜯은 다음 자리를 뜬다. 그래서 사냥꾼 살개 주변엔 늘 청소부 너구리가 따라다닌다. 너구리는 늘 암수가 좁은 영역 안에서 규칙적으로 움직인다. 너구리가 땅바닥에서 무언가를 주워 먹고 있다. 너구리는 행동이 민첩하지 못하고 사냥 능력이 떨어진다. 하지만 뛰어난 적응력과 무엇이든 먹어치우는 잡식성이 생존의 무기다. 눈 위를 바쁘게 걷는 너구리. 눈 속에 묻힌 먹잇감을 찾아내 힘을 다해 끌어올리고 있다. 이빨과 발톱이 강하지 못하지만 냄새로 먹이를 찾는 후각은 뛰어나다. 너구리가 먹이를 뜯던 자리로 내려가 봤다. 너구리의 먹이는 고라니였다. 눈 속에 파묻혀 죽은 고라니를 꺼내
밤마다 찾아와 살점을 발라먹었던 것이다. 척추에 남은 살점까지 다 발라먹고 있는 거죠. 지금 오늘도 이제 살점을 발라먹고 있는 중에 돌아간 거죠. 너구리 행동권 분석을 위해 오랫동안 무선 추적을 해온 최태영 씨. 갈대밭 어딘가에서 너구리 신호음이 들린다. 신호음 바뀌었죠. 지금 뛰는 거예요 지금. 띡띡띡 빨라졌죠 신호음. 신호음을 따라 너구리를 쫓아가 왔다. 반경 30m 이내에 있지만 덤불로 사라진 너구리는 보기가 쉽지 않다. 대신 너구리는 자신이 다니던 길에 흔적을 남겨 그의 존재를 잊게 해준다. 자주 지나다닌 길은 풀이 누웠고 땅은 다져져 있다. 너구리 발자국. 발톱이 찍혔고 앞발가락 2개가 붙어 있다. 걸음걸이는 가을 지자로 산만하게 걷는 습성이 있다. 발자국을 따라가면 또 다른 흔적을 만난다. 너구리의 똥자리. 녀석은 넓은 길 위에 무더기로 배설하는 습성이 있다. 배설물 속엔 벽시도 보이고 새의 깃털과 뼈도 보인다. 먹이 구성이 이 똥에서 아주 다양하게 보이고 색깔도 아주 다양하게 보입니다. 그만큼 먹이에 대한 적응력이 높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인적 개체가 특히 번식기 때 이럴 때 그 똥과 함께 그 분균도 같이 배설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몸 상태라든가 성별이라든가 아니면은 발정 여부라든가 이런 걸 다 알 수 있는 거죠. 즉 이것은 공동 어떤 너구리 공동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장이 된다고 볼 수 있죠. 눈이 온 다음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은 족제비다. 족제비는 다리가 짧아 눈이 다져지기 전에 쥐를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나무 뒤에서 얼굴을 내민 담비. 담비는 삭과 더불어 먹이 사슬의 최상층을 차지하는 포식자다. 하지만 육식뿐만 아니라 나무 열매와 꿀도 좋아하는 잡식성이다. 작고 둥근 귀, 윤기 있는 털의 몸통은 노랗고 머리는 검다. 꼬리는 몸통 길이의 3분의 2 정도에 이를 정도로 길다. 담비는 나무를 잘 탄다. 나무와 나무 사이를 점프해 이동하면서 청설모를 노리기도 한다. 담비는 울창한 침엽수림에 살면서 2~3마리씩 짝을 이루어 다니길 좋아한다. 무인 카메라 앞으로 다가온 담비. 족제비과 동물 특유의 호기심과 장난기가 발동한다. 녀석들은 무리를 지어 사냥을 하면서 너구리, 오소리, 사양노루 등을 잡아먹기도 해 작은 호랑이로 불린다. 담비는 독특한 방법으로 자신의 세력권을 표시한다. 자주 이용하는 바위에 올라가 항문선에서 나오는 분비물을 묻혀 영역을 주장하는 것이다. 냄새는 서식 영역을 결정하는 야생의 또 다른 언어다.
겨울바람 속에서도 생명의 흔적은 가지 끝에 매달려 있다. 네 발 달린 동물은 눈 위에 발자취를 남긴다. 눈밭에서 고라니가 이동 중이다. 고라니의 어깨 높이는 약 55cm. 쌓인 눈은 이미 배밑까지 닿았고 발은 푹푹 빠진다. 기어서 올라가 보지만 더 이상의 전진이 불가능하다. 눈이 녹기를 기다려야 한다. 눈이 녹아내리는 곳에서 조그만 굴이 발견됐다. 땅 위에는 쥐가 만든 통로가 드러나 있다. 본래 눈 밑에 파놓은 것이 녹으면서 드러난 것이다. 눈과 지면과 바짝 된 부분을 통로로 이용했습니다. 여기가 가장 온도가 따뜻하고 먹이를 구하기 쉬운 위치죠. 아주 길게 또 그 거미줄처럼 종으로 횡으로 마른 풀로 둥글게 말아 만든 대륙 밧쥐의 은신처도 노출돼 있다. 은신처 옆에 배설물은 최근까지 눈 밑에서 생활했음을 보여준다. 이 대륙밭지의 그 겨우살이 행동의 중심은 그 보금자리입니다. 보시다시피 그 마른 그 풀로 아주 따뜻하게 감싸놓은 거죠. 그리고 그 옆에 가장 이제 하루에 여러 번 이용해야 되는 분장 즉 똥무대기가 있고요. 눈 위를 걷던 대륙 밧쥐. 눈이 두텁게 쌓이자 녀석은 눈과 땅의 경계 지점에 굴을 파기 시작했다. 통로의 중심지에는 마른 풀을 모아 보금자리를 만들고 그 옆에 화장실을 마련했다. 눈이 쌓여 있을 때는 안전한 보금자리였지만 눈이 녹으면서 땅 위에 노출된 것이다. 눈이 녹지 않은 곳을 파봤다. 거미줄처럼 사방으로 연결된 통로가 건설돼 있다. 통로를 따라가자 놀란 쥐 한 마리가 고개를 내민다. 겨울숲은 생명의 흔적을 가장 잘 드러낸다. 나뭇잎이 떨어져 시야가 열리고 네 발 달린 동물의 발자국이 남는 계절이기 때문이다. 눈 위의 발굽은 노루가 지나가면서 남긴 흔적이다. 발굽 뒤에 며느리 발톱에 찍힌 멧돼지 발자국. 멧돼지가 자주 지나다닌 곳엔 길이 나 있다. 멧돼지의 길을 따라가 보았다. 땅을 파헤친 흔적이 나왔다. 멧돼지는 눈 아래 얼어붙은 땅을 80cm 이상 파고 들어갔다. 녀석은 주둥이가 딱딱해서 불도저처럼 언 땅을 뒤질 수 있다. 예, 나무 뿌리 부분이죠. 뿌리 부분인데 나무의 썩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판 것은 굼벵이, 지렁이 등을 잡아먹기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 그 한물이 가족 전체가 와가지고 판 것 같네요. 이것뿐만 아니고 전체가 다 초토화되어 있는 거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멧돼지는 계절별 먹이를 찾아 넓은 지역을 이동한다.
한반도 식생에 잘 적응한 종으로 새끼를 많이 낳고 연 2회 번식도 가능한 다산성이다. 녀석은 주로 땅을 파서 식물성 먹이를 구하는데 상체가 크고 하체가 짧은 체형이어서 땅을 파기에 유리하다. 또 주둥이가 딱딱하고 코끝까지 뼈가 연결돼 있어 불도저처럼 밀면서 땅을 팔 수 있다. 멧돼지는 몸에 땀샘이 없어 항상 몸이 뜨겁다. 그래서 뛰거나 활발한 활동 뒤에는 물을 찾아가 몸을 식힌다. 흙탕물이 고인 곳을 찾으면 누워서 털을 비비며 진흙 목욕을 즐긴다. 털에 붙은 기생충과 진드기를 털어내기 위한 것이다. 노루가 모습을 드러냈다. 늦가을에 빠진 뿔이 조금씩 자라고 있는 수컷이다. 새끼는 마른 나뭇가지를 끊어 먹는다. 그 옆엔 어미가 뒤를 따르며 보살핀다. 노루는 목의 중심으로 작은 무리 생활을 한다. 노루는 고라니와 달리 송곳니가 없고 엉덩이에 흰 털이 나 있으며 산지형으로 적응해 비탈길도 잘 달린다. 새끼는 먹이에 미련이 남지만 언덕을 넘는 어미를 따른다. 산기슭 과수원에 메토끼가 나타났다. 녀석은 뜀박질의 명수다. 경계를 할 때는 앞발을 들고 귀를 쫑긋 세워 안테나처럼 움직인다. 위협을 느끼면 큰 뒷발로 도약해 순식간에 사라진다. 먹이를 찾아 인가 근처까지 오는 고라니. 먼저 냄새를 맡아보고 마른 잎을 뜯어먹는다. 고라니의 활동 무대는 논과 밭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다. (20여) 분간 먹이 활동을 마치면 엎드려 휴식을 취하면서 되새김질을 한다. 멧돼지 6마리가 산기슭을 돌아다니며 먹이를 찾고 있다. 멧돼지 발굽 소리에 놀란 것은 고라니. 뒷다리를 내지르며 튀어오르는 걸음걸이로 은신처를 찾아간다. 고라니가 멈춰섰다. 앞에 장애물이 놓였기 때문이다. 이리저리 살핀 고라니가 뒤돌아온다. 그리고 뒷다리에 힘을 준 다음 뛰어넘는다. 고라니는 2m 이상의 높이도 뛰어넘는다. 다음 날 고라니가 뛰어올라간 산을 찾아봤다. 앞발굽 뒤에 뒷발굽이 겹쳐 찍혔다.
고라니 똥은 검고 1cm 정도의 크기의 타원형이다. 야생 동물에겐 그들만의 언어가 있다. 고라니는 송곳니로 나무를 긁어 자기 영역을 주장한다. 이 줄기를 긁어놓은 거거든요. 송곳니로 긁으면서 이렇게 보풀하기가 하고 있죠. 그래서 연필보다 가늘거나 연필곡기, 이제 가느다란 나무 줄기에다가 이렇게 송곳니로 긁어서 보풀하기를 만들어 놓거든요. 고라니는 고개를 들어 송곳니로 긁기 때문에 높은 위치에 흔적을 남기고, 노루는 고개를 숙여 뿔질을 하기 때문에 낮은 위치에 흔적을 남긴다. 노루의 뿔은 암컷을 차지하기 위한 위용의 상징이고 싸움의 무기다. 노루의 뿔질이 필사적이다. 자신의 영역에 다른 수컷이 들어와 나무에 흔적을 남겨 자극을 받은 것일까? 뿔이 자라면서 가려움이 심해졌기 때문일까? 나무 흔적은 영역 확보와 의사소통의 도구다. 야생에서 만난 생명들은 세밀화를 통해 거듭난다. 최현명 씨는 지난 10여 년간 한반도에서 사라진 야생 동물을 찾아 동북아를 돌아다녔고 그들의 생태를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다. 호랑이, 표범, 늑대, 여우 등은 이미 사라졌지만 흔적과 자취는 그림 속에 남아있다. 야생의 삶을 이해하는데 배설물은 최현명에게도 가장 중요한 단서다. 배설물 하나하나에는 그들의 먹이, 지나간 시간, 건강 상태 등 다양한 정보가 응축돼 있기 때문이다. 물똥 타입. 하게 하려고. 곰똥 완전 사람똥이더라고요. 예, 사람. 이건 이제 객과 동물인데 발바닥 하나도 쉽게 보아 넘기지 않는다. 앞발이 비교죠 이제. 앞발이 무게 중심이 앞에 있으니까 주로 발가락이 버려지고 뒤쪽으로 이제 차는 역할을 하니까 모아지고.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오줌 자국은 암수를 비교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오줌 자국 비교죠. 뭐 아시는 수컷은 다리 한쪽 다리 들고 하니까 발자국이 하나 안 보이고. 암컷은 앉아서 노니까 뒤쪽이 뒤집히고. 동물을 보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힘드는데 보이지 않는다 해서 그 속에 구성 요소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흔적과 자취를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동물도 보게 될 수 있고 그 숲의 건강성도 알 수 있고 그 구성원도 알 수 있다는 거죠. 러시아 국경과 인접한 중국의 헤이룽 장성. 이곳은 한반도에서 사라진 야생동물이 어렵게 명맥을 이어가는 곳이다. 산기슭을 헤치고 다니는 꽃사슴. 한때 한반도 전역에 분포했지만 일제강점기 이후 사라진 종이다. 꽃사슴은 귀를 세워 주위를 살피며 움직인다. 사슴같이 큰 동물까지 잡아먹는 포식자 늑대. 사냥은 무리지어하며 내부 서열이 엄격하다. 후각이 발달해 냄새로 먹이를 쫓고 경쟁자의 오줌과 분비물을 통해 정보를 얻는다. 한반도와 식생이 비슷한 헤이룽 장성. 제중국 동포인 박인주 교수는 중국에서 지난 40여 년간 포유동물을 연구했고 국제급 교수의 지위를 얻었다. 박 교수와 함께 찾아 나선 것은 한반도에서 거위 자출을 감춘 사향노루.
험준한 암벽에서 살아가는 녀석이다. 협곡을 타고 오르자 바위 아래 양지 바른 곳에서 사냥의 쉼터가 발견됐다. 여기 이게 암수 구별이 되거든요. 똥. 뒤쪽으로는 깎아지른 암벽이고 앞은 시야가 터진 곳이다. 낙엽 위엔 사냥의 배설물이 수북히 쌓였다. 그 변소라 할까 이 똥무더기가 있거든요. 이렇게 바위치가 있고 안전하고 앞 시야가 이렇게 넓은데 여기서 똥무더기가 막 여기 봐요. 이렇게 두께 이게 전부 다 똥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몇 년 심지어는 뭐 수십 년 동안 이용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군데서 이 오래된 똥, 여름똥 혹은 뭐 1, 2년 지난 똥도 발견할 수 있거든요. 이 보다시피 하얗게 풍화된 것도 있고 이 균들이 붙어서 이렇게 뜬 자리도 있고 이 금방 눈 이런 갈색의 똥도 있고 참 재밌거든요. 사냥은 천적을 피해 가파른 암벽을 서식지로 선택해 살아간다. 암수 모두 머리에 뿔이 있고 먹이가 적은 겨울에는 나무 껍질 등을 끊어 먹는다. 앞발로 눈을 헤치고 먹이를 찾는 능력은 크게 발달하진 않았지만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다. 사냥이 경사가 급한 암벽에서도 미끄러지지 않는 것은 발굽 때문이다. 발굽은 옆으로 넓게 벌어져 지지 역할을 하고 발바닥은 탄력이 좋아 바위에 밀착된다. 사냥은 일평생 자신이 정한 영역 안에서 살아가는 암벽에 특화된 종이다. 먹이 활동이 끝나면 바위 처마로 내려와 되새김한다. 절벽 아래 쓰러진 구목 위를 건너간 발자국이 발견됐다. 나무를 타고 건너간 동물은 누구일까? 발굽을 가진 동물 중에 나무를 건너갈 수 있는 동물은 거의 없다. 이 사양노루는 이런 나무, 요보다 더 경사진 것도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발자국을 볼 때 요 작은 발굽과 그 앞에 큰 발굽의 거리, 그리고 벌러진 정도를 볼 때 역시 사양노루가 틀림없어요. 발굽 뒤에 잘 발달한 며느리 발톱. 사형노루가 고목을 건너고 나뭇가지를 붙잡을 수 있는 비결이다. 절벽 아래 협곡에서 또 다른 사양노루의 흔적이 발견됐다. 지나다니는 길에 눈 배설물이다. 크기는 사냥보다 작은 7mm 정도고 낙엽을 먹었는지 갈색이다. 똥도 뭐 1cm, 근 2cm도 가는데 그보다도 많이 자고. 사향노루의 배설물 바로 옆에서는 담비의 흔적이 발견됐다. 여기 오줌 자리에서 요 뼈 부스러기 여기 그리고 이쪽에 요 털들이 이렇게 여기 다 쌓여 있고요. 그리고 근처에는 사향노루의 털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천적 관계인 사향노루와 담비. 흔적과 목격담을 근거로 유추해보면 사향노루는 고목을 건넜고 발굽 사이에서 분비액을 뿌려 자신의 영역을 표시했다. 협곡에 사는 담비는 발자국에서 사향노루의 냄새를 맡았고 뒤쫓아가 사향노루를 잡아먹는 천적 관계를 흔적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사향노루가 좋아하는 먹이는 나무에 기생하는 겨우사리와 지의류다. 발굽이 발달한 덕분에 올라가서 뜯어먹을 수 있다. 오랜 산의 끝에 어렵게 사향노루를 발견했다. 바위 밑에 몸을 숨긴 채 모습을 드러낸 사향노루.
호랑이보다 몸의 크기가 작고 목 아래로 하얀 세로줄이 뻗어 있다. 사향노루는 국제적으로 절종 위기에 있다. 수컷의 배꼽 아래에 있는 사향을 노리고 마구잡이로 사냥했기 때문이다. 사냥을 마치고 숙소에 돌아오면 곧바로 흔적 분류 작업이 진행된다. 박인주 교수에게 배설물 하나하나는 야생동물의 삶을 이해하게 하는 구체적인 증거다. 就是明天能来得及吗？ 야생동물을 보는 것은 순간이지만 흔적은 시간의 지역을 넘어 동물과의 대화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요거는 조금 큰 동물의 털이구만. 산행 중에 찾은 검독수리의 펠릿을 분해해보았다. 펠릿은 육식성 새들이 먹이를 완전히 소화하지 못하고 입으로 토해낸 것이다. 제일 검은색의 길고 검은색의 광택에 있는 털은 청설모의 것이다. 청설모 털이거든요. 노란색이 나는 것이 이 쪽제비 털이거든요. 쪽제비 이거 가이드 털로 긴 것, 그다음에 그 속에는 솜털. 분해 결과 검독수리는 족제비와 청설모 그리고 쥐를 잡아먹은 것이 확인됐다. 흔적은 야생의 먹고 먹히는 포식 관계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눈 위를 누군가 꼬리를 끌고 지나갔다. 긴 꼬리를 가졌고 발가락은 4개며 발톱을 드러내고 다니는 녀석은 누굴까? 여우가 나타났다. 가늘고 짧은 다리와 민첩한 움직임. 여우는 쥐, 개구리, 물고기, 메토끼 등 다양한 먹이를 사냥한다. 여우가 냄새를 맡으면 눈을 뒤진다. 시각과 청각이 좋지만 사냥은 후각에 의존한다. 여우가 눈을 파기 시작했다. 앞발을 번갈아가며 파고 두 발을 모아 파낸 눈을 끌어내린다. 번식을 위해 굴을 만들고 쥐를 잡기 위해 땅을 팠던 능숙한 솜씨가 눈 위에서도 발휘된다. 눈 밑에 무언가 먹잇감이 움직였지만 땅이 얼어 사냥은 쉽지 않은 모양이다. 인가 주변에서 자주 관찰되던 여우. 하지만 지금은 중국에서도 거의 자취를 감춰가고 있다. 낙동강의 지류인 남강의 댐을 만들면서 형성된 진양호. 주변에 암벽이 많고 물고기가 풍부해 국내 최대 수달 서식지로 알려진 곳이다. 수달의 흔적을 찾아 물가 주변 바위를 살펴보기로 했다. 위로 바위 지붕이 있고 그 밑에 넓은 공간이 확보된 곳. 수달이 즐겨 찾는 놀이터다. 다녀간 횟수와 시간은 배설물이 말해준다. 배설물은 물고기 뼈가 대부분이고 물풀도 보인다. 진양호에는 최근 수달을 위한 휴식섬이 마련됐다. 물에서 나온 수달이 몸을 말리고 쉬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아직은 실험 단계지만 휴식섬의 실효성은 흔적을 통해 확인된다.
지난밤 수달은 이곳에서 진흙 목욕을 했고 발자국을 남겼다. 여기서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빙 돌다가 지금 여기 흙을 파난 자국이 있습니다. 여기는 자기가 털을 고르고 물기를 빼기 위해서 지금 여기 와서 몸을 비비고 한 자국입니다. 수달이 모습을 드러냈다. 물속에서의 동작은 빠르지만 다리가 짧고 꼬리가 길어 땅에서는 움직임이 둔하다. 가늘고 긴 체형은 헤엄치기에 유리하다. 수달은 입 주변의 예민한 털로 물의 파장을 감지해 물고기를 사냥한다. 물갈퀴가 있는 발은 넓고 강해서 미끄러운 먹잇감도 놓치지 않는다. 수중 생태계의 정점에 있는 포식자 수달. 하지만 수달은 육지 생활을 하다 먹이 사냥을 위해 물로 들어간 진화 과정의 동물이어서 물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틈틈이 물 밖으로 나와 허파로 숨을 쉬어야 하고 차가워진 체온을 높여야만 생존할 수 있다. 휴식섬은 수달의 이런 특성을 고려한 작은 배려다. 배설 또한 물이 아닌 육상에서 이루어진다. 수달의 배설 습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먼저 땅의 냄새를 맡고 똥자리를 정한 다음 배설한다. 수달은 돌출된 바위 위에 배설하기를 좋아한다. 평평한 곳에서는 일부러 돌을 끌어올린 다음 그 위에 배설하는 모습이 여러 번 관찰됐다. 자신의 세력권을 과시하기 위한 행동으로 추측된다. 수달이 진흙이 쌓인 섬에 올라왔다. 녀석은 몸을 눕혀 흙에 털을 문지른다. 털에 붙은 기생충을 떼어내기 위해서다. 수달의 털은 보온과 방수 능력이 뛰어나다. 수중 생활을 위해서는 청결하고 섬세한 털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 똥은 단순한 배설물이 아니고 폐기물도 아니다. 그들만의 언어고 삶의 무기다. 포유동물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현실에서 최태영 씨는 우선 과제로 흔적에 관심을 두고 자료를 정리해왔다. 야생동물 소모임은 포유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 생태 정보를 대중화하는 공간이다. 어떤 회원이 시화호에서 처음 발견해 찍은 살개 발자국. 다양한 댓글 속에 살근 사이버 위를 걸어다닌다. 물고기를 잡아먹은 족제비. 해오라기와의 경쟁이 포착됐고 유머로 승화된다. 야소문은 지난 7년간 정기적인 현장 답사를 통해 야생동물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추구해왔다. 그리고 그 밑바탕이 된 것은 흔적 조사였다.
마을 뒷산은 어떤 동물들이 살아가고 있을까? 동고비가 진흙을 물어와 집 짓기에 바쁘다. 딱따구리가 뚫어놓은 구멍을 재활용하는 것이다. 청딱따구리는 나무를 두드려 짝을 찾는 중이다. 나무 밑에 열매들이 널려 있다. 누군가 일부러 저장해 놓은 것이고 끝은 이빨로 예리하게 잘려 있다. 정체를 밝혀주는 단서는 인근에서 발견된 배설물이다. 금빛이 나는 쌀 모양의 하늘다람쥐 똥. 나무 틈새는 오리나무 열매들이 모아져 있고 그 옆에는 하늘다람쥐의 똥이 보인다. 겨울철에 어린 열매를 꺾어서 한쪽에 또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하늘다람쥐 똥과 열매를 모아놓고 또 열매를 모아놓고 먹으면서 만들어진 그 부스러기들이 이렇게 한 군데 이렇게 모아져 있습니다. 하늘다람쥐는 그동안 먹이 저장 습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나무 밑둥에서 발견한 열매들과 똥은 겨울철에 저장 습성이 있다는 새로운 사실로 하늘다람쥐를 이해하게 해준다. 뒷산엔 어떤 흔적이 남아있을까? 20여 분간 숲속을 살펴보기로 했다. 망치로도 잘 깨지지 않는 가래. 어치와 청설모는 자신의 몸을 도구 삼아 씨앗을 빼먹었다. 한쪽을 깨서 절반이 쪼개졌거든요. 이게 쪼개지면 찾은 흔적을 한 곳에 모아봤다. 나처럼 예리하게 가지를 자른 것은 메토끼의 암니다. 멧돼지는 밤을 으깨 먹었다. 뒷산에서 찾은 흔적은 청설모, 고라니, 멧돼지, 하늘다람쥐, 메토끼 등 모두 5종의 포유류다. 눈에 잘 띄진 않지만 흔적은 그들의 존재가 가까이에서 숨쉬고 있음을 입증한다. 이렇게 흔적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주변의 숲에서 이렇게 다양한 야생동물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지금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지금처럼 도로나 도시개발이나 여러 가지 개발 행위에 의해서 수많은 산림 생태계가 망가지고 파괴되는 것을 단지 나무가 잘려지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지만은 우리가 이런 흔적을 통해서 야생동물을 알게 됨으로써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다양한 이 숲과 야생동물의 생명의 중요함에 대해서 흔적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겨울숲엔 생명의 흔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부르는 흔적도 널려 있다. 올무다. 멧돼지의 강한 완력도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올무는 숲속의 길목에 그들의 키높이에 맞게 세워져 발목을 붙잡는다. 청설모가 길 위에 누워있다. 생존을 위해 걸어왔던 네 발의 투쟁과 자유는 도로 위에서 끊어진다. 사냥꾼으로 살아가는 자는 발톱을 키웠고 도망자는 낮게 엎드려 빨리 숨는다.
생명의 시작부터 끝까지 발자국은 삶의 기록이다. 자연의 생명은 저마다에게 적합한 발걸음을 주었고 생존을 향해 쉼없이 뛰게 했다. 그리고 남겨진 흔적 속에는 생명의 숨결이 있다.